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계신 곳이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상해에 와 있습니다. 아, 상하이에 와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상하이 도착해서 오늘 아주 바쁘게 가흥, 해염, 항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아주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아, 무슨 일 때문에 가셨습니까?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학장 아닙니까? 아,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예. 네, 그래서 우리 단과대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네. 동아시아 역사 기행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임시정부 100년의 뿌리를 찾아가는 기행을 기획했습니다. 예. 멋지십니다, 교수님. 정말. 네. 그러면 상하이면은 뭐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네.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출발점이고요.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출발 지점이죠. 우리 김 PD는 상해 임시정부의 터를 다녀왔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이는 갔었는데 가보진 못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해서 제가 가이드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꼭 한번 교수님 제가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이드 해야 될 거야 아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상해 임시정부를 들러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회해줬죠. 100년 전에 이런 곳에서 좀 고생들 많이 했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들르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상해 임시정부의 심장부는 부엌이다. 주방. 네. 예. 네, 2층 집인데 주방이 있습니다. 예. 주방에서 임시정부에 드나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손길,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 그리고 그 밥을 지어서 먹여야 했던 그 여성들의 손길 없이는 네. 독립운동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지점들을 보는 게 역사 공부하고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상해에 오면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홍코공원입니다. 우리 홍구공원으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요즘은 루싱공원이라고 불려요. 예. 그곳에서 1932년 4월 29일에 윤봉길 의사가. 네, 맞습니다. 예,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서 일본 요인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가했었죠. 네네.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어려움을 처합니다. 그때부터 이 김구 선생의 피난이 시작되는데요. 그 기나긴 피난길에 오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학생들과 함께 따라간 곳은 김구 선생의 피난지들이었어요. 상해에서 1시간 반쯤 가면 가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가흥에 오래된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가면은 그 김구 선생이 피난했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보성이라는 중국의 독지가 사회운동가의 후원 아래 그곳에 피난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도 피하기 어려워지니까 워낙 감시가 심해지니까요. 해염이라는 곳으로, 하이엔이라는 곳으로 다시 피난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경찰의, 일본 군경의 감시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남북호라는 호수가 있는 곳인데 네. 그 호수에서 선상회의를 갖고요. 그 선상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오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항주로 피난해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만나기도 합니다. 네. 그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임시정부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신익희 선생인데 네. 바로 신익희 선생이 제가 근무하는 대학의 설립자시죠. 설립자이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임시정부와는 각별한 관계가 있어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죠. 해공 신익희 선생님은 이렇게 네. 임정에 참여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시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할을 담당하신 정말 몇 안 되는 분 아닙니까? 네, 귀한 분이죠. 네. 경기도 광주 출신이고, 예. 네. 뭐 상해 임시정부의 길을 따라가는 여행은 신익희 선생을 따라가는 여행이기도 하죠, 일부는. 네. 어제 오늘 들른 곳이 바로 이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서 가흥, 해염, 항주를 거치는 곳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상해와 항주 곳곳을 다녀보면은 올해가 신중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이어서 네. 뭐 곳곳에 이 플래카드와 온갖 깃발들이 걸려 있어요. 네. 뭐 애국, 민주, 뭐 부흥, 공정, 법치 등등 새로운 자본주의적 사회주의 중국을 선전하는 깃발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남다르네요. 이 네. 자본주의를 도입한 덕분에 중국을 찾아올 수 있게는 됐는데 이 중국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이래저래 생각이 복잡합니다. 네, 해서 오늘 읽는 책은 뭐 상하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다른 책을 준비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백범 선생의 그 피난지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께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백범일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백범일지는 오래전에 돌베개 버전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네, 네. 백범일지는 판본이 워낙 많죠. 그렇죠. 근데 예. 오늘 제 앞에 놓여 있는 백범일지는 배경식 선생이 엮은 아주 각별한 책입니다. 네, 네, 네. 이 사진 자료를 비롯해서 깊이 읽기라는 자리를 마련해서 백범일치를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잘 엮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봤던 백범일치와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 우리 김 PD 백범이라는 호의 출발 기원이랄까 그 의미 혹시 아십니까? 백범이라는 단어가 흰 백자에다가 뭐 평범하다 할 때 네. 범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백범을 얘기할 때 그 호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흰 백자는 그래도 좀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맞아요. 평범하다 할 때 범은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김구 선생이 낮고 평범한 사람들과 말하자면 신분을 같이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함께 뜻을 모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백범을 아호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네, 정확합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네. 때려 맞추는데 제가 아주 도 같았습니다. 네. 때려 맞추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바로 백정할 때 백자에다가 범인, 평범한 사람 범인할 때 범자를 따서 백범이라고 지었다고 이 책에는 얘기해 놓고 있네요. 예. 평범한 사람들의 애국심이 누구보다 강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백범일지는 상하권 둘로 나뉘어 있는데요. 상권은 1929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하권은 1942년에 썼습니다. 상당히 낙차가 있죠. 네. 13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백범이 해방 후에 1947년 개천절날 쓴 그 서문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내 나라요 남들의 나라가 아니다.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3천만이 저마다 이 이치를 깨달아 이대로 행한다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아니 될 수도 없고 또 좋은 나라, 큰 나라로 이 나라를 보존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뜻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기록 그리고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기록 중에 하나가 백범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하고 여행하다 보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능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네. 짧게 얘기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만은 반드시 독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곤 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립도 어렵지만은 국가나 민족의 차원에서 독립도 쉬운 일이 아니죠. 식민지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써왔지만은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독립됐다고 생각하느냐? 네, 대단히 부정적이죠. 일본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독립된 것 같은데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아득한 것 같고요. 일본에 정신적으로 기댄 사람들, 경제적으로 기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고 미국으로부터 독립도 아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자산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을 함께 했다는 것 아닌가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간 지점에 관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범일지가 상하권 둘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중에 하권의 서문에 보면은 1942년 67의 나이에 백범 선생이 쓴 이 서문을 보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고해라더니 살기도 어렵지만 죽기 또한 어렵다. 자살은 결심만 굳세면 쉬울 것 같지만 자살도 자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인천 감옥에서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와 17년 뒤에 축항공사 때 2번이나 자살하려다가 실패했다. 또 서대문 감옥에서 매산 안명근 형이 굶어 죽기로 결심하고 내게 의견을 물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다. 마침내 실행에 옮겨 배가 아프네 머리가 아프네 하면서 사나흘 동안은 굶으면서 간수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외놈이 의사를 불러 진찰해보고 매산을 묶고 계란을 풀어서 입을 강제로 벌리고 목이 흘려 넣었다. 결국 매산이 자살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자유를 잃으면 자살도 쉬운 일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잃으면 자살도 쉬운 일이 아니로다. 하면서 이 70평생을 되돌아보면서 살려고 해서 산 것이 아니고 사라져서 산 것이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 이 몸이 끝내는 죽어져서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이 중경에서 이런 문장을 쓰는데 정말 죽지 못해 자유롭게 죽지도 못한 세월들을 보낸 풍찬 노숙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 삶을 기록한 이 백범일지에 적힌 한 구절 그곳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제가 강렬하게 와닿았던 게 바로 이 가흥이라는 곳의 피난처였습니다. 이 가흥이라는 곳에 유명한 그 독지가가 살았다고 해요. 저보성입니다. 이름은 예. 저보성인데 이 저보성이라는 사람의 호의로 이 가흥 지방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가흥과 이 해염이라는 곳에서 백범이 그야말로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풍광을 감상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이드 선생의 말로는 백범의 독립운동사에서 거의 유일한 리프레시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과 강을 처음으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하죠. 네. 그 시간 동안에 집필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또 다른 그 에너지를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군경의 감시는 뭐 나날이 날카로워졌었고요. 네. 이 가흥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에 그 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가흥에는 산은 없고 호수가 낙지 발같이 사방으로 뻗쳐 있어 18살 되는 어린아이라도 다 노를 저을 줄 안다고 했다. 토지가 매우 기름지고 각종 물산이 풍부하여 인심과 풍속이 상림하는 딴 세상이었다. 상점에 애누리가 없었고 손님이 가게에 물건을 놓고 갔다가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오면
잘 복원했다가 공손히 내어주는 것은 상해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아름다운 풍속이었다. 나는 진동생 사람 이름입니다. 진동생 내의 안내로 가흥의 명승지와 사적을 두루 둘러보았다. 남호 연우루와 서문박 삼탑을 구경했는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명나라의 임진난 때 일본군이 침입하여 근처 부녀자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한 승려에게 지키도록 했는데 밤이 늦어 외놈들이 모두 잠이 들자 승려는 몰래 부녀자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외놈들이 그 승려를 살해했는데 그 핏자국이 아직도 돌기둥에 나타난다고 했다. 네, 이런 식으로 가흥에서 머물면서 저보성과 진동생 등 몇몇 후원자들의 안내로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유랑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곳곳에 가면은 중국인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기나긴 세월. 생각해 보십시오. 1919년부터 잡아도 지금 45년까지 장장 몇 년입니까? 26년 넘은 세월 동안 또 귀국해서 이승만과 겪어야 했던 그 갈등들, 그리고 결국 암살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 세월들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기록한 책이 백범일지인데 네. 백범일지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들이 오늘 돌아본 지점들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한 교수님 중에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의 보수파들은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백범을 멀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간단하게 얘기를 하네요. 이승만 쪽이어서 그렇다. 이승만 쪽이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범 사상이나 백범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짤막하게 정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은 그 변화를 알기 위해서라도 또 백범이 왜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백범의 이 소중한 기록, 백범일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래저래 감회적게 되네요. 네. 100년 전 또는 90년 전 이곳을 오간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백범 선생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재평가하는 글들도 봤어요. 뭐 말하자면은 네. 백범이 지나치게 극우였고 마지막에는 이승만과 타협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나치게 이분이 미화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도 던졌어요. 우리 역사학 교수에게 질문했더니 너무 영웅화되지 않았느냐 얘기했더니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또 우파 쪽에서는 이승만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백범의 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 역사학자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방 후에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좌우 합작 문제를 둘러싸고 김규식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근데 그 싸움의 과정에서 남북 협상에 관해서만은 김구가 옳았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전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독립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 노선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것 같고 그게 우리 보수의 한 큰 흐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수 쪽에서도 김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저로서는 씁쓸할 뿐입니다. 아이고 독립운동이 남이나 북이나
주변부에 머물고 있어요. 이 주변인이 네,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네, 교수님, 이렇게 민족 독립운동의 그 현장에서 또 이렇게 생생하게 백범일지를 소개해 주시니 얼마나 큰 감동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